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한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청장님이 코멘트 해주셔야 될 사건들이 많이 축적됐습니다. 네. 예. 방금 전 2부에 홍영표 의원이 자원공사 이야기, 예. 자원외교 이야기 밖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청장님도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렇죠. 예. 이분들의 패턴은 예산이나 공기업을 이용하고요. 예. 또 공민기업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주인 없는 기업들을 예. 통해서 해외 자본을 투자를 하게 하고 예. 그 자본 투자된 돈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 외국 기업들하고 보통 합작 형태나 그렇죠. 그냥 중간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예. 결국 그거를 사고 그 돈 들어간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쪽에서 배짱을 부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들이 우리가 합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파트너인데 예.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 그러죠.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계속 대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조사건이 미치질 못하죠. 실사가 안 되고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망하려고 하면 세금을 계속 대줘야 되거든요. 거대한 빨대를 팍 꽂아놓고 세금으로 계속 뽑아가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해외로 나가가지고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부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장부가 국내에 없습니다. 예. 또는 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빈국인데 뭐 1달러로 하루 사는 그런 나라인데 한 끼 식사가 6달러, 7달러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달러인 나라에서 한 끼 식사를 7달러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주고 있어요, 계속. 누가 그러면은 그 돈을 다 챙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들이 모이는 곳, 그 소위 말하는 저수지를 예. 이제 따라가는 일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심되는 곳이 캐나다. 그렇죠. 예. 왜냐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크게 빨대를 꽂아 나온 회사들은 캐나다 회사예요. 다 캐나다하고 적을 두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돈이 특정 은행으로 간다든가. 그런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이걸 찾으려면 좀 국가 단위에서 나서서, 해당 국가하고 공조해야 돼. 그렇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수사나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집하고, 구체화시켜서 이제 이게 반드시 공기관에서 나서도록 해야죠. 다스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네. 자원외교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박영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해서 과세 대단히 미온적이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위도 대단히 미온적이다. 금융감독위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네. 요거 들으셨죠? 예. 요거 말이 되는지 좀 또 정리해 주십시오. 금융위에서 가징금을 가세하는 것을 법규에 규정이 없다. 예. 그래서 가세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금융실명법이 이제 93년도에 긴급명령이 있었고 97년도에 법규가 제정이 됐거든요.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 법률 제정이 된 것이 그 전에 그 차명으로 있던 것이더라도 법률 제정 이후에 밝혀지는 차명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정권을 가세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실명제 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만들어진 계좌에 대해서도 차명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가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 법이.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그때 당시에 그 법 만들어진 게 금융실명법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헷갈리게 좀 들리실 수 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3년도 긴급 명령이 있고 법 제정까지는 한 4년이 걸려가 97년도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긴급 명령이 이 발동이 되고 난 전에 그때 이제 차명 계좌로 이제 있던 계좌가 있었다. 예.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예. 이게 차명 계좌로 97년도 이후에 밝혀졌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징금을 매겨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전의 차명들은 다 실명으로 바꿔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 된 것을 그 뒤엔 가징금을 매겨라는 것인데 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법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계좌가 차명 계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은 가징금을 매길 수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명으로 전환 안 했어요. 예,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징금까지 매기겠다는 거죠. 예, 가징금을 매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금융위에서는 실명 전환 안 한 거가 발견됐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금융실명제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 금융실명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차명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예. 법,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개설된 것은 가세를 법에 없기 때문에 가세할 수 없다는데 이거는 금융실명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일이죠. 이해했습니다.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됐는데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그 계좌를 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그 법 이후에 차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마치 97년 이전의 계좌만 문제 삼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차명으로 막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금융위에서. 그렇습니다. 삼성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일반인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금융위 해석대로 하자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 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석대로만 하자면 지금 막 차명을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삼성 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오늘의 주요 사안 중에 하나는 다스 세무조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네. 예, 다스 세무조사 들어갔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다스를 세무조사하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검찰 수사는 예. 보통 진술과 예. 일정 부분에 확보된 증빙 예.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을 갖고 하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그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국세청 조사는 장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네. 이루어지거든요.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을 특히 금융조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 추적된 내용하고 장부하고 또 검찰 조사에서 진술되어 있는 진술 내용하고 이게 3자가 사실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사실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빙 서류들하고 또 그 장부에는 보통 일반적인 장부가 있고 비장이라 그래서 네. 몰래 만들어 놓는 장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확보를 하면은 네. 너무 쉽게 끝나는 거고. 예, 조사가 끝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어제 조사를 가서 장부를 예치를 이제 국세청은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은 예치와 영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부를 동의하에 받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실제에 가까운데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부를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낸 장부는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만 금융조사를 통해서 예.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부는 전부 다 금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 거래라든가. 예, 그 모든 장부하고 그 흐름이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든지 모든 게 이제
다 만들어.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짜로 만들어. 모든 게 이 사변과 대변이 다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면 핵심 격리가 3시간 전에 자기 PC하고 들고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국세청 내부에 누군가가 내부자가 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요. 네. 사실 이 특별세무조사에서 이제 현장에 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극비하는 거잖아요. 극비합니다. 보통 정기세무조사 같으면 예. 미리 언제 나갑니다. 어떻게 장부들이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이 특별세무조사를 불시하는 경우에는 전혀 사전에 그게 특별한 알려주지 않는 그게 특별세무조사거든요. 예, 당연히. 근데 3시간 전에 격리 직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던 그 핵심 증언 아닙니까? 그렇겠죠.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의심되는 120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여직원이 3시간 전에 와서 자기가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3시간 전에 이제 조퇴를 하고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전에 누가 통보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세청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 조사 나오기 한참 전에 그 서류들을 없앨 수가 있었을 텐데 미리 조사 나가기 3시간 전에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 사라지고 조퇴를 했다는 것은 특별조사 직전에 누가 알려줬다는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국세청 근무하면서. 큰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일인 거죠.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세청에 아직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이 또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내부에서는 이 특별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밀하게 합니까? 거의 옆 해당가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일체 사실 알 수가 없죠. 국세청 안에 같이 근무를 해도 어디를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져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적어도 이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팀 안에서 나왔거나 혹은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보고 단계로 보자면? 지금 착수한 직원이 한 44명, 45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라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 라인이 있어요.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조사사국거든 사국장이 있고, 그 위에 조사국장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조사국의 일부 조사 기획을 하는 쪽에서도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청장까지 이제 보통 그런 라인을. 그렇게 따져봐야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수사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국세청 라인을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주 말단 직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단 직원. 경주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딱 3시간 전에 와서 그것만 들고 조퇴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별도의 수사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서로 그 격리 직원이 장부를 들고 잠적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따져서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이 자료들이 있으면 시간 전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는 그래서 다스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길 장부를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수기로 했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수기로 하고 다 없앤 상황이라면 사실 힘들 텐데요. 이 전산이라는 게 거래 상대방이 있고 금융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쨌든 은행을 통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청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사실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 찾아낼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면 그걸 다 없앴다더라도 결국은 찾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라고 한 거겠죠. 격리 직원이 사라졌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수사 대상인 것 같고요. 이거 근데 누가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국세청 자체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경위로 빠져나갔는지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를 색출해내야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검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예. 국세청 내에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검찰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국세청이 이런 의혹에서 자기들이 면죄부를 받는 길이다. 국세청이 그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특별 조사하는데 누가 갑자기 미리 들고 튀었다 이런 거 장본을.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다스는 세간에 주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이고요. 통상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보통. 심각한 일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고발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스스로 이 문제가 지금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그 정보가 샜다. 그러면은 그 정보 센 사람이 누군지를 자체 감찰 조직이 있습니다. 자체 감찰해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거기서 못 밝혀내면은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의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안 하면은 국세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일반 국민이? 일반 국민들 제보를 기다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죠. 이거 답답하네. 일단 국세청이 스스로 그 유출 경로를 찾아내길 바라고 안 되면은 그 다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본론으로 돌아볼까요, 이제? 다스. 플란 다스의 계획. 자, 플란 다스의 현재 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억을 지금 다 지금 확보대가 있죠. 저희들 차입을 해서 지금 150억 꽉 찼습니까? 예, 꽉 찼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빨리 150억이 다 모일 줄이야. 만약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캠코가 금액을 산정가를 더 높였어 예전보다. 예. 그러면 추가 만약에 모금을 하면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늦으셨어요. 뉴스 공장에서 3주 걸렸나요 총? 3주 걸렸습니다. 예. 예. 시작하고 나서 3주 만에 끝났기 때문에 뒤늦게 아신 분들이 이제 뭐 JTBC나 또는 SBS나 이런 곳에서도 보도하니까 그때 뉴스공장이 아니라 그런 뉴스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싶은데 늦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 금액이면 3%를 살 수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그렇죠? 기준으로 한 145억이면은 3% 만주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 사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지금 캔코에서 작년에 국감 때 이 주식 평가가 너무 고평가돼서 안 팔렸지 않느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캔코에서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다시 그 평가를 새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스 주식의 실제적인 그 가치를 그 유사한 기업들 이와 조건이 같은 기업들의 단원 평가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맞게 상대 가치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주식 평가 금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는데 걱정되는 바는 뭐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145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으니 우리가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으니 기다린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2월이면 나올 테고. 근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그 사이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물론 사버린 그 누군가를 또 추적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주식은 사라진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게 되려면 3%, 13%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를 사게 되면 또 다른 3%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동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 3%, 6%를 사야 되죠. 그 상대방들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1차적으로 300억 정도 써야 되는 예, 거죠. 300억 정도를 가지고 그분들이 사야 돼요. 예. 그럼 지금까지 그냥 종이 형태로 있던 주식을 예. 국고로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어서 국가 예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첫째 그 효과를 하나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스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다스 수사팀도 만들어졌고, 지금 어제는 이제 국세청 조사까지 들어갔고, 이게 사실은 플랜 다스계의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요. 플랜 다스가 목표한 것은, 아무도 이 다스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네. 플랜 다스의 개로 그만큼 주식을 산 다음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소위 이제 회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지금 국세청이 하고 있고, 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나서서 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찾고 있게 됐으니까, 플랜 다스의 개가 목표하였던 바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더욱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모아준 이 차입금도 네. 다 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 이거를 그 허투루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 금액이 120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예. 저희들이 그 145억을 주고 샀을 때 나머지 3%가 예. 120억에 또 살 수 있도록 나왔다 하면 우리 국민들 돈 30억이 그냥 그 아까운 돈으로 그냥 사라지는 아니, 거죠.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나누면 만약에 15만 원을 했는데 내가 한 2만 원 손해봤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만 원, 3만 원 손해봤어. 이럴 수 있는데, 그 2만 원, 3만 원 손해봤어 또 감수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 3% 예를 들어서 아예 3% 사고 3% 추가로 삽시다. 6% 확보합시다. 6% 확보한 다음에 차명이 밝혀지고 나면 그 차명 주주들은 그 권한이 제한된다면서요. 네. 그럼 6%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소송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차명이에요 하고 이렇게 밝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이 검찰과 국세청이 이제 밝혀지면 네. 좀 저희들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이거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실소유주를 밝히는 게 문제지 네. 우리가 실제로 그 경영을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경영하려고 한 건 아니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목적은 네. 사실 실소유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추적해서 막 그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따라가면서까지 매집을 하거나 경영이나 이런 데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달리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제 말은 경영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당연히. 예. 네. 실소유주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차명이 밝혀지고 난다면 권한이 행사되니까 6% 가지고 이 회사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내는데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하고 국세청이 되어가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안 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대로 빨리 밝혀지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넣은 분들은 이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뭐 몇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감수하고 넣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거는 돈을 아낀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놓칠까봐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네.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주식을 환가를 해서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 네. 자체가. 근데 물론 적은 금액으로 다시 돌려받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망을 보면. 누군가 해먹은 게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장님 제가 이제 누구를 대변하냐면 그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 국가기관도 믿어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데로 새지 못하도록 절대 다른 생각하거나 속도 조절 못하도록 네. 플란다스계가 더 앞서 나가서 그 국가기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제 타이밍을 한번 또 이 방송 마치고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시죠. 예. 그래서 그냥 확 그냥 사서 뭐 개인당 몇만 원씩 손해 보더라도 저는 누구도 항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돈도 저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고민이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사모펀드라면 내 돈 10만 원 중에 3만 원 날려서 이 나쁜 놈 이럴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돈은 그 주식을 위해서 쟁여놓은 돈이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고요. 요 운동을 하시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운영자금단으로 아주 돈은 150억이 쌓여있는데 허덕허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 중이니까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구 스토리 펀딩 치시면은 다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돈이 없어요, 여기가. 150억을 잔뜩 안고 거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혀준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입니다.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혀준으로 부르기로. 다른 데서는 다르게 불리시고 여기서는 혀준으로. 뭐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혀로 먹고 사는 사람. 맞잖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딱 붙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 주변에서 안 합니까? 혀준 괜찮다고. 허준 선생님한테 조금 이렇게 허준 선생님은 몰라요. 몇백 년 후에 황교익이라는 자가 혀준이라 불리는구나. 몰라요, 선생님은. 그래도 그 허준 선생님 어디 뭐 유적 뭐 있나? 아, 산수도 있나? 없는 것 같으네.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가서 이렇게 이 말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인사라도 여쭙고. 그러면 허씨 문중에 가셔가지고 문중에 가셨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근데 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폭행이잖아요. 아, 성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하는 희롱. 희성을 지금 만드세요. 혀씨를. 자, 혀준. 황교익 선생님, 오늘은 뭡니까? 돼지국밥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 이러면 다 돼지국밥부터 떠올려요. 그래서. 부산이 별게 없어요, 음식이. 그 부산 사람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초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부산에 별게 없습니다. 네. 부산 돼지국밥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그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은 그 피난지였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함경도 이쪽 지역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 그 있잖아요. 함경도 이러면 뭐 고기를 잘 다루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뭐 순대도 만들어지고 돼지국밥도 만들어지고 냉면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도 따라 움직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럼 한국 전쟁 당시에 돼지고기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느냐? 부산에서 대량으로.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한국 전쟁과 그 이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뭐, 두루두루 그 앞 세대를 전체를 보자 그러면 우리 땅에서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돼지를 많이 키우려 그러면 사료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료가 없었거든요.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데 돼지 먹을 거 없죠. 소는 많이 키웠어요. 유가 소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꼴배서 먹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는 이제 농사에 꼭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돼지는 사람 먹는 거하고 같이 먹어요. 곡물 먹고요. 뭐 이러니까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많이 못 키웠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함경도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돼지가 없었으니까 그 돼지가 이렇게 돼지국밥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부산만의 특별한 음식도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사실. 네. 예. 그 전국이 돼지로 국밥을 해서 다들 먹어요. 저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돼지국밥은 다 있는데 왜 부산 돼지국밥만 이렇게 유명한가? 다 먹는 게, 재래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순댓국밥이죠. 그렇죠. 우리는 순대국밥 이렇게 부르고, 그냥 국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보면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내장도 들어가 있고, 내장 빼달라 그러면 그냥 고기만 썰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게 돼지국밥이거든요. 근데 돼지국밥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국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밥. 순댓국밥. 뭐 이렇게 부르고. 부산만의 음식인 것은 그 돼지국밥이 아니라 그런 국밥을 두고 돼지국밥이라고 부르는. 명칭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게 특이한 일이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돼지를 안 넣다가 어느 순간부터 돼지를 넣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럴 건 아니에요. 돼지는 옛날부터 좀 귀한 식량 자원이었으니까 함부로 잡고 뭐 이렇게 먹을 거 하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이렇게 발라 먹고 양을 늘려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잔칫날에 돼지를 그렇죠. 잔칫날에 돼지를 잡을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기억 더듬어 보고 이러면 그냥 국밥이 기본적인 거죠. 돼지 한 마리 부산 돼지국밥이 유명해진 거죠, 근데 이름을 앞에 돼지를 붙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왜? 맞습니다. 원래는 돼지고기 국밥이라 부르든가, 전국이 다 쓰는 뭐 순대국밥이라 부르든가, 국밥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은 이상하게 돼지고기에서 고기를 떼버리고 그냥 돼지국밥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산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국밥 이 말에서 그렇게 맛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돼지국밥. 약간 돼지나 먹는 국밥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어 하는 좀 기괴한 음식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돼지로 국밥을 끓여서 먹는데, 우리는 순대국밥을 덜 먹으면서도 그냥 국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만의 특별한 음식인 것으로 소비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부산에 가면 그런 희한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먹어봐야 돼.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건 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맛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팔란다스의 개라고 불려가지고 이게 터진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확 오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래도 부산의 돼지국밥은. 잠시만요. 허준 선생의 묘지는 파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다녀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마음을 털고 가볍게 혈중으로 부르는 것으로. 그런데요? 또 그까지 또 이야기를 하시고. 허준 박물관은 참고로 강서구에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다녀오십시오. 뭐 김성태 의원 지역구네요. 안 갑니다. 파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의 돼지국밥은 확실히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돼지국밥 내는 가게들이 다른 지역의 순대국밥 내는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 까닭이, 부산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또 일본 대규모 나오네요. 양돈장을 만들고 도축장을 만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김해 지역이 하나 그 양돈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도 그 양돈단지의 맥이 쭉 이어져서 지금도 아주 거대한 양돈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쭉 그러니까 작년에도 쭉 이어오면서 일본이 등장했을 때가 대부분 일본이 저렴하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공급받는 기지로 우리를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지저분해진다든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뭐. 이 일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는 것은 식민지의 것을 어떻게 약탈해 가느냐. 가지고 가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우리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갖다 총조사를 해요. 1907년에는 조선수산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조선수산지를 봐도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삼면의 바다의 수심들 다 곡선들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계절별로 무엇이 어떻게 빼먹을까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는 식물 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벌써 그 일본의 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조선반도의 모든 식물들을 총조사를 하고 그 식물 도감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일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자료를 더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뭐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룹들이 있죠. 뭐 가평에는 뭐 잣나무가 있고, 보성에는 차나무가 있고, 뭐 어디죠? 남양주 이쪽에는 배밭이 있었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집단으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일본에 의해서 다 기획이 되는 거죠. 이 땅에는 이걸 심으면 좋겠다. 그 중에 돼지도, 일본이 김해 쪽에서.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 일이. 뽑아갔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신 돈 주고 사간 거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1960년대 일본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먹기 시작해요. 걔는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돈가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돼지고기를 확보를 하려니까. 국밥이 돈가스의 산물이 일본 돈가스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파생상품이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돼지머리나 뭐 내장으로 하는 순댓국 이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부산은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고기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김해에서 가까운 곳에서 고기가 조금 싸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고기를 넉넉하게 넣은 돼지국밥. 해방이 아니라 이제 황해도에서 6.25 때 내려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이게. 그렇죠. 그 돼지고기 있으면 국 끓이 먹는 것은 전국 팔도에서 다 있는 그런 음식 습관이고요. 제주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유난히 이게 유명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기분이 나빠요. 유래를 듣다 보면. 그런데 이제는 조금 기분 안 나빠지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일본에 수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굳이 뭐 수출할 거 있나? 이게 가격이 이제 우리 국내도 소비층이 웬만큼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요로 이렇게 많이 좀. 시장이 그에 따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시장이 그에 따르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도 수출 많이 하는데 또 삼겹살은 또 수입 많이 하거든요. 끝났습니다. 수출을 계속하는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서준 한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구제역 청정 지역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 굉장히 중요한.